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을 그리는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대입하면 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을 그리는 도구 혹은 명령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공부했고 서클이라는 명령어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좌표를 찾아야 돼요. 좌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좌표를 전부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찾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스냅이라고 했어요. 오스냅 5가지 있었습니다. 선에 관련된 오스냅 2개, 원에 관련된 오스냅 3개, 그 다음 기타 2개. 아니군요. 7개군요. 이 7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선에 관련된 거 엔드포인트, 끝점, 미드포인트, 중간점. 원에 관련된 거 센터포인트, 쿼드란트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 그 다음 기타 포인트로 인터섹션이라고 하죠. 인터섹션 포인트,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퍼펜디큘라, 수직점이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선 관련 엔드 포인트가 있었고 미드 포인트가 있었고 원 관련해서 센터가 있었고 쿼드란트 포인트가 있었고 탄젠트가 있고 그리고 기타 인터섹션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라고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럭저럭 이해하겠는데 쿼드란트는 4분의 1이 되는 점 4분의 1점 원을 4조각을 냈을 때 나오는 4분의 1점 탄젠트는 접점 인터섹션은 교차점 서로 교차하고 있는 지점 선과 선이 또는 선과 원이 혹은 원과 원이 교차하고 있는 지점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그냥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건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해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정 명령어 수정을 하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트림 자르기 익스텐드 연장하기 이거 말고 줌이나 이레이즈 같은 명령어들이 있었죠. 이건 이제 기본이니까 생략하자고요. 여기다 제가 좌표 안 쓴 것처럼 캐드를 운영하는 방법이니까 뺐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만 일단 철저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외우시고 얘네들을 철저하게 다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쉬워져요. 자, 제가 이제 아까 프린트물 보여드렸었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ocad.dwt라는 파일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간혹 이 dwt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dwt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파일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파일 탐색기를 띄우시면 돼요. 파일 탐색기를 띄우고 여기 보기 탭을 눌러보면 여기 파일 확장명이라는 게 이게 해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체크해 놔야 .dwt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워요. 뭐냐면 이건 OA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OA입니다.
윈도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일은 파일 이름과 점 확장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은 파일 이름 점 확장자인데, 이 확장자를 여기 파일 확장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감출 수 있어요. 이걸 해제하면 여기 확장자가 감춰집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확장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널리 알려진 확장자는 감추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확장자는 감추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굳이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이런 거죠. 우리는 CAD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초급이 아닙니다. CAD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고급 유저예요. 컴퓨터를 이용하는 고급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초급자들처럼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우린 고급 운영자로 바꿔야 돼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 OS만 6개월 배웠어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도스, 윈도우 뭐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지루해 죽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미 다 공부하고 온 상태인데 또 공부하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어쩌겠어요. 공부해서 학점은 잘 받아야죠. 그래서 학점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A+ 받았으니까. 마찬가지. 근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이걸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선생님 확장자가 없어, 이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다 알고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 한두 분은 꼭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균적으로 한 20% 모르더라고요. 파일은 파일 이름점 확장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확장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오토캐드 파일은 DWG 파일이에요. 근데 간혹 BAK라는 파일도 남습니다. 그건 백업 파일이에요. 오토캐드를 저장하면 기존에 있던 파일이 BAK로 바뀌게 돼요. 작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BC라는 작업을 했어요. 그럼 DWG가 남겠죠. 얘를 오픈해서 열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어요. 그러면 abc.dwg로 저장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얘는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이건 새로운 abc고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한 거를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abc.bak로 바뀝니다. 간혹 가다가 이 파일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이름 바꾸기 합니다. abc.dwg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우리가 abc.dwg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일을 열어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기존에 있던 파일, 얘는 BAK라는 파일로 바뀝니다. 기존에 얘는 이렇게 바뀌고 새로운 abc.dwg가 생긴 거예요. 얘를 이름 바꾸기 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여기서부터 다시 작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CAD 시스템의 사용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 오토세이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세이브는 10분 내에 한 번씩 저장합니다. 해당 파일을 이름 바꾸기 하면 10분 전 작업 환경으로 되돌아갑니다. 내가 종종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작업한 걸 다 날리는 거죠. 저장이 안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오토세이브 파일을 열어서 이름 바꾸기 해서 다시 작업하거나 아니면 이 백업 파일을 이름 바꾸기 해서 다시 작업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보시죠. 오픈. 자, 그럼 보시면 선을
길게 길게 그리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요겁니다. 여기는 아이콘이에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폴라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각도 추적기. 폴라 트래킹, 각도 추적기라고 하는데 얘를 클릭해 보면 각도가 나와요. 여기 각도가 나옵니다. 90도, 45도, 30도 나와요.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30도를 체크해 놓으면 3의 배수를, 90을 체크해 놓으면 9의 배수를, 45를 체크하면 45의 배수로 갑니다. 캐드가 알아서 선을 찾아줘요.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선을 길게 그립니다. 라인 이렇게 길게요. 실제로 도면을 보면 길이가 100인데 제가 126까지 그냥 길게 그렸습니다. 영도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냥 길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명령어를 쓰냐면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사물을 복제하는 명령어가 옵셋입니다. 옵셋은 여기 있어요. 명령어 쓰셔도 좋고 아이콘 누르셔도 돼요. 옵셋입니다. 옵셋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옵셋 디스턴스, 떨어뜨려야 할 간격이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숫자로 쓰시면 돼요. 간혹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거 아니고 여기다가 떨어뜨려야 할 간격을 여기다 직접 쓰는 겁니다. 100mm.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offset distance, select object to offset, 어느 방향이냐 이거죠. 선택한 다음 offset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point on side, 어느 쪽 방향입니까? 클릭. 어느 쪽 방향입니까? 클릭. 그러면 해당 방향으로 복제가 돼요. 그러면 이 선의 간격들이 정확히 다 100mm씩 떨어져 있는 거죠. 선이 길어요. 그러면 트림으로 잘라내요. 선이 짧아요. 익스텐드로 연장하시면 돼요. 자, 트림과 익스텐드는 쌍둥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명령어가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자르는 거고 하나는 늘어나는 거예요. 익스텐드, 그 다음에 커팅 엣지, 경계를 물어봐요. 일단 엔터. 그 다음에 지워질 객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이 잘 안 보이니까 확대. 그 다음 안쪽에 40mm만큼 옵셋하면 된단 말이죠. 다시 옵셋 40mm 엔터,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 다시 트림으로 잘라내고 다시 옵셋 13mm 선택하고 방향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 트림으로 지워져야 할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자, 빨리 해보시죠. 그러면 모양 완성됐습니다. 선을 그리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인이 있죠. X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레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렉탱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폴리곤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M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근데 P라인과 M라인은 지금 할 거 아닙니다. 얘는 고급 명령어니까 빼고요. 자, X라인은 무한선입니다. 무한대로 그리는 선을 X라인이라고요. 저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무한선의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X라인은 무한대의선이잖아요. 이거의 딱 절반만 그린 게 레이입니다. 렉탱은 사각형 그리기. 그러니까 사각형이 렉탱글이거든요. 사각형을 영어로 바꾸면 렉탱글이에요. 그러니까 렉탱, 사각형. 폴리곤, 정다각형. 우리 이거 그렸었죠. 첫 시간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그렸잖아요. 이걸로 그리면 돼요. 폴리라는 단어가 연결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옷 있잖아요. 옷감 중에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이 있죠. 분자 구조 중에 폴리라는 분자 구조들이 있어요. 폴리 뭐뭐뭐뭐, 폴리 뭐뭐뭐뭐. 얘네들이 사슬처럼 다 연결되어 있을 때 폴리라는 말이 붙어요. 여기 P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얘가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의 약자예요. 얘를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폴리가 우리나라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연결선, 그냥 폴리선으로 써요. M라인은 멀티라인의 약자입니다. 다중선이에요. 폴리선과 M라인은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얘네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에 관련된 명령어가 있어요. 서클 있잖아요. 아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예요.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 그 다음에 도넛.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넛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넛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인. 얘도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스플라인이에요. 그냥 이걸 의역하면 자유곡선이란 뜻입니다. 이렇게가 드로잉 명령어예요. 선을 그릴 때 혹은 도형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가 이게 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X라인을 좀 볼까요? X라인입니다.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X라인입니다. 그 오른쪽에 레이라고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라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구상선이에요. 말이 어려워요. 그냥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X라인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온 어포인트, 점을, 좌표를 하나 입력해달랍니다. 중심이 되는 좌표를 입력해달래요.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루 포인트, 통과하는 점을 입력해주세요. 자, 어떻게 되나요? 통과점을 지나가는 무한대의 선이 나오죠. 쭉 확대, 계속 확대해도 똑같아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선이기 때문에 확대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줌 아웃해도 다 똑같이 나올 뿐입니다. 이거 무한대로 가는 선입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자, X라인 그랬더니 옵션이 이렇게 5개나 있습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바이섹트, 옵셋. 제가 2개 지웠죠. 호리젠탈, 버티컬은 세로로 놓고 바이섹트하고 옵셋 지웠죠? 안 씁니다.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요 3개만 씁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이 3가지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호리젠탈 무슨 뜻인가요? 수평선입니다. 호리젠탈 수평선이고요. 버티컬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커튼 보면 버티컬 블라인드라는 게 있어요. 수직으로 된 커튼. 앵글 각도란 뜻이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호리젠탈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통과점만 하나씩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버티컬,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앵글은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요? 각도를 물어봐요. 엔터 앵글 오브 X라인. X라인에 각도를 넣어주세요. 60도. 그러면 60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선.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X라인으로 그리면 됩니다. X라인 통과점을 지정하고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요거는 폴라 트래킹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이 가운데에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반지름 20짜리인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옵셋 50, 이렇게 50 떨어져 있고요. 옵셋 30, 다시 옵셋 100, 다시 옵셋 30, 자, 그 다음 옵셋 40. 자, 요만큼인 거죠. 자, 원을 대략 그려서 잘라볼까요? 트림. 그리고 얘는 이제 목적을 다 했으니까 삭제. 대략 그렸고요. 그 다음 옵셋 30 트림으로 싹 자르면 네. 모양 나왔네요. 그 다음 옵셋 20 다시 30. 선이 모자르면 익스텐드를 쓰라고 했습니다. 연장하기, 여기까지 엔터 누구를. 그 다음 넘쳐나는 건 트림으로 자르고요. 옵셋 50 다시 트림,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됐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30만큼 90도, 골뱅이 30만큼 0도, 골뱅이 20만큼 9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골뱅이 60만큼 18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골뱅이 20만큼 마이너스 90, 골뱅이 30만큼 0, 클로즈.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선을 길게요. 옵셋 30, 100, 30, 트림, 옵셋 30, 옵셋 20, 다시 옵셋 30,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 삭제하고요. 옵셋 50, 다시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 삭제하고요. 라인.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30, 옵셋 100, 다시 옵셋 30, 트림, 옵셋 30, 옵셋 20, 옵셋 30, 다시 트림, 옵셋 50, 트림, 라인,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그리고 옵셋 40,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확대해서 여기 안 닿았네. 서클 TTR 접하고, 서클에 보면 탄젠트 라디어스 클릭하고 반지름 5 엔터. 다시 서클 TTR 접하고 10 엔터. 서클 TTR 선 클릭하고 10 엔터. 다시 서클 TTR 클릭하고 5 엔터. 자, 다 그려진 거 맞습니까? 근데 제가 4번을 그리는 동안 다 다르게 그렸죠. 똑같은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자, 선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선이 나와요. 도면에 보면 이렇게 생긴 선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삐뚤빼뚤한데 이렇게 생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해요.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 그래서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을 볼 때 이 선이 있으면 얘부터 그리셔야 돼요. 다른 건 먼저 그리는 게 아니고 얘부터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 그려보셨죠? 자화상 미술 시간에. 그럼 뭐부터 그리나요? 얼굴 전체를 먼저 그리나요? 아니면 눈 위치, 그 다음에 코라인, 그 다음에 코끝, 입술 라인, 그 다음에 얼굴 윤곽 이렇게 찾아가죠. 그게 중심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부터 먼저 그립니다. 선이 2개가 있어요.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자, 이 선이 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간격 띄우기 하면 됩니다. 선의 전체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죠? 근데 이 선의 월 이름이 뭐라고요? 중심선이요. 그러니까 위로 50, 아래로 50. 옵셋 50mm.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그 다음 이 선도 중심선이에요. 근데 치수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20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150mm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옵셋 20mm, 옵셋 150mm 이렇게요.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중심선 안 지웠습니다. 중심선은 지우지 마세요. 중심선은 남겨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원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10mm 떨어져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그 다음 요만큼 선이 18mm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그리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지우고요. 라인 끝점에서 아래로 18mm, 위로 18mm 이렇게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선을 아래로 18mm, 이 선을 위로 18mm. 옵셋 18. 그 다음에 트림. 자, 되나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가요. 여기 각도가 10도입니다. 우린 늘 0도부터 따져야 해요. 그러면 여기는 180도죠? 수평선이니까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 그렇다면 이 선의 방향은 190도.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X라인 앵글 190도. 됐습니까? 굉장히 쉽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0도죠? 여기는 180도입니다. 10도니까 여기도 10도. 네, 170도 방향이네요. X라인 앵글 170도. 다 그려졌나요? 디귿자 모양으로 완성이 됐죠. 이렇게. 나머지 트림하면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폴라 트래킹이 있었어요. 각도 추적기. 여기 보면 10도가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10도에다 체크하고 라인. 여기가 180도죠.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10도에 가서 딱 추적이 됩니다. 이렇게요. 180도니까 위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갑니다. 네, 여기가 170도요. 그럼 트림하면 되겠네요. 트림. 맞습니까?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X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각도 꾹 누르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각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서클. 중심 반지름. 반지름 10mm. 그 다음에 뭐 쓰는 거냐면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원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여기 있는 모든 선들 다 탄젠트를 써서 만든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 자, 보시면 요 내각이 101도입니다. 앵글러로 보면 무한선이라고 했구나. 여기가 이렇게 101도예요. 자,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도 여기도 101도가 되겠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각도가 몇 도예요? 이렇게 37도예요. 그러면 보세요. 101도에 37을 더하면 여기 사이 각도가 나오겠죠. 몇 도인가요? 42도죠. 그러면 선을 이렇게 연장했을 때 여기 각도가 몇 도가 돼요? 억각에 의해서 여기도 42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2도로 10mm 위쪽으로 101도. 이해되셨나요? 각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101도죠? 그러니까 억각에 의해서 여기도 101도. 근데 여기 37도니까 180도에서 138도를 빼니 요 사이각이 42도가 나오더라. 여기가 42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억각에 의해서 여기도 42도. 이렇게 계산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자, 42도에 101도를 기억하고요. 자,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갈 겁니다. 옵셋 62.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자르고요. 옵셋 30. 옵셋 39.
어떻게 여기가 39가 됐을까요? 반지름이 39죠? 그대로 39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셋 41. 네, 다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옵셋 10mm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서클 반지름 22.5 하나, 서클 반지름 39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이렇게 각도가 있고 여기 각도가 몇 도예요? 65도죠. X라인 앵글 65도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트림, 다시 트림, 네, 트림. 여기까지 모양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조금 아까 우리 계산했죠? 라인 클릭하고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골뱅이 길이를 몰라요. 100만큼 101도 트림으로 지우면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앵글 마이너스 42도, 서클 반지름 10, 트림으로 자르면 되지요. 이렇게 X라인 앵글 101도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그럼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다이아메타 14.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마무리 지어 보실까요? 늘 중심선을 먼저 찾고 그 중심선에서 치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도면을 읽는 방법이고 그게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 돼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옵셋 60 클릭하고 방향 지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죠. 근데 이 선의 역할이 뭐라고요? 중심이죠. 그러니까 위로 20, 아래로 20. 옵셋 20. 서클 오스냅에서 인터섹션이라는 오스냅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교차점 클릭하고 다이아메타 20,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10.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 중심선들은 적당히 잘라야 돼요. 적당히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통 기계 쪽에서는 물체에서 3에서 5mm를 더 빼요.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물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릴 수 있습니다. 몇 mm요? 3에서 5mm. 그럼 3에서 5mm 어떻게 그려요? 옵셋 5mm. 그냥 이렇게 옵셋 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15. 트림. 경계를 지정하고 엔터. 네. 잘라지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쿼드란트에서 이렇게 쿼드란트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연스럽죠? 여긴 어때요? 원을 통과해버렸죠? 그러니까 쿼드란트가 아니고 이럴 때, 그러니까 원 두 개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인 오스냅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 오스냅 보면 센터 쿼드란트 빠져 있죠? 탄젠트만 있죠? 탄젠트가 다른 오스냅에 비해서 밀려요. 뒤로 밀립니다. 다른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오스냅 쓸 때는 다른 오스냅들을 끄셔야 돼요. 자, 원을 클릭합니다. 대략 여기 어디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탄젠트를 클릭하는데 여기 어디를 이렇게 클릭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원을인지 이 선인지 모르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디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접점의 위치를 알아서 쫓아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클릭하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로 클릭했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죠. 중심을 기준으로 위로 클릭해야 위로 올라가죠. 탄젠트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선이 생성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이렇게 탄젠트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다시 서클 반지름 20. 자, 서클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반지름 6.5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6.5가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렇게 있는 거죠. 다시 여기에 반지름 10짜리가 하나씩 또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3.5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오른쪽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명령어를 잠깐 써드렸죠? 레이. 레이는 반만 무한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지껏 계속 X라인을 썼었죠. 자, 레이입니다. 레이. 똑같아요. 스타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지정했어요? 그 스루 포인트, 통과점을 클릭해 주니 어떻습니까? 반만 그려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반만 그려지는 게 무한선인데 X라인의 2분의 1이 되는 선, 이게 레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레이는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 그래서 반무한선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렉탱글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정말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렉탱글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을 텐데 렉탱글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양 끝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대각선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렉탱글은 여기 있습니다. 렉탱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어느 방향이든 좋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다 좋아요. 다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가로의 길이고 여기가 세로의 길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렉탱글을 그릴 때는 반드시
상대 좌표를 쓰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렉탱글 클릭하고 보통은 좌하단점을 찍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의 방향이고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거 플러스의 플러스. 그래서 상대 좌표를 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러니까 그려지는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잘 기억하시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골뱅이 100, 쉼표 1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얘는 잘 보세요. 클릭하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여지껏 우리가 라인으로 그렸던 건 어떻게 되나요? 자, 어때요? 선들이 다 따로따로 선택되죠? 근데 렉탱글은 어때요? 같이 선택이 됩니다. 렉탱글은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연결선이에요. 원래 하나로 다 이어진 연결선입니다. 폴리라인이에요. 폴리라인 명령어에서 렉탱글을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렉탱글은 한 번에 다 선택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각형을 그려보시죠. 렉탱 클릭하고 골뱅이 100, 100 골뱅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그리는 방향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플러스 100 여기서 이렇게 그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따라서 자꾸 바뀌니까 사각형 그리는 방식이 자꾸 바뀌니까 그걸 자꾸 참조하셔야 됩니다. 렉탱글 명령어에 보시면 우리가 주로 어디 쓰냐면 바로 도면 그릴 때 써요. 도면 그릴 때. 아직 우리 공부하진 않았는데 미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도면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면 사이즈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도면 사이즈를 자 보시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A4 혹은 A3 혹은 B5 혹은 B4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가면 뭐 A4, A3, B5, B4 많이 써요. 어느 게 도면 용지일까요? 자, 바로 A로 시작하는 용지가 도면 용지입니다. 그러면 B로 시작하는 종이들은 뭘까요? 얘는 인쇄 출판 용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책을 사거나 아니면 신문을 사거나 할 때 인쇄하잖아요. 그 인쇄 규격이에요. 우린 적어도 A로 시작하는 종이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이 A0입니다. 그 다음에 A1, A2, 그리고 그 다음 A3, 그 다음에 A4 여기까지 씁니다. A5는 안 써요. 자,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도면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그립니다. 세로로 놓고 그리지 않고 항상 도면은 가로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제일 길죠? 가로, 세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도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면을 쓸 때 가로 먼저 쓰고 세로를 씁니다. 이렇게 돼요. 도면의 크기가 이럽니다. A0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A0를 딱 절반 접어요. 그러면 A1입니다. 자, 얘가 A0잖아. A0라고 가정하면 얘를 이렇게 딱 절반 접어요. 이렇게 절반 접으면 이게 A1이에요. 절반을 접었으니까 여기가 더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죠. 그죠?
절반 접은 건 누가 절반 접는 거예요? 여기가 절반이 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앞으로 가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합니다. 다시 볼까요? 얘가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는요 2분의 1 합니다. 다시요. 얘가 앞으로 갑니다. 얘가 2분의 1이에요. 다시 얘가 앞으로 갑니다. 얘를 2분의 1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우리가 설계할 때 사용하는 종이의 크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자의 기본 자질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A3로 설계할 거니까 설계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A3를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나요? 아닌 거죠. 이 종이 사이즈는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모든 설계자는 종이 사이즈는 다 암기하고 있어요. 구구단처럼 외우세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얘를 이렇게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돼요. 841-1189로 외우시고, 쓸 때는요, 사용할 때는 1189-841mm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 전화번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가 됩니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면 용지는 A3입니다. A3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설계에서 사용되어지는 프린터, 설계용 프린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터라고 합니다. 얘가 A0까지 나와요. 이해되시죠? 플로터를 여기다 하나 새 걸 딱 사다 놓으려고 해요. 플로터 하나를. 그러면 대략 그랜저 한 대 그냥 여기다 세워 놓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 비싸요. 소나타 한 대 혹은 그랜저 한 대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사무실에 세워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고도요, 아반떼 하나 세워 놓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싼 잉크젯을 찾기 시작합니다. 잉크젯 프린터가 A3까지 나오죠. 심지어 복사기 있죠. 복사기도 어떻게 돼요? A3까지 나오죠. 잉크젯 프린터로 복사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복사기에다 프린트하는 게 빨라요? 당연히 복사기에 프린트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A3 씁니다. 요즘 대부분 다. 근데 실제로 도면 납품할 때는 A2로 납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A3를 그릴 겁니다. 420-297이죠. 그러니까 렉탱 좌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얘가 A3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그리는 게 아니고 옵셋 10mm 해서 안쪽으로 테두리 선을 그려줍니다. 테두리 선이 10mm. 자, 얘는 여기까지는 테두리 선이 20mm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테두리 선이 10mm가 됩니다. 도면에 테두리를 그리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그려 놓으셔야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도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을 재본해요. 도면이 한 장, 두 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을 거예요. 그럼 도면이 몇 장 나오냐면 대략 50장에서 100장 나와요. 한두 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재본을 해야 됩니다. 책을 묶어야 돼요. 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면을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재본할 때는 왼쪽을 여백을 더 줍니다.
테두리의 여백을 더 줘요. 왼쪽을. 재본 시 왼쪽 테두리를 25mm 줍니다. 이건 공이 A0부터 A4까지 다 똑같습니다. 재본 시 왼쪽 테두리를 25mm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분할 여백이 되는 거죠. 가로가 1000mm고 세로가 8000입니다. 이게 바꿔보면 10m에 8m예요. 설계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0mm, 8000mm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터로 환산하면 10m에 8m입니다. 얘를 A3에다가 설계할 겁니다. 그러면 척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척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척이 있고요, 배척이 있고요,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축척이라고 다 통틀어서 얘기해요.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 사물이 너무 작아서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혹은 사물이 너무 커서 작게 그릴 때가 있어요. 자, 배척이라는 건 사물이 작아서 크게 그린 거, 도면을 크게 그린 거. 축척은 사물이 커서 도면에 작게 그린 것. 현척은 사물과 도면의 크기가 같은 것. 이게 배척, 현척, 축척이에요. 배척은 이렇게 씁니다. x 대 1 이렇게요. 현척은 1 대 1 이렇게 씁니다. 축척은 1 대 x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 x 대 1, 1 대 1, 1 대 x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도면 대 실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도면 대 실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를 4 대 1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 1 대 1이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자, 얘는 1 대 4라고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도면의 4,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물보다 도면이 더 크죠? 사물이 작아서 도면에다 더 크게 그린 것. 도면이 4mm, 실물이 1mm. 배척입니다. 도면의 1mm가 실물의 4mm입니다. 작아진 거죠. 이해되셨나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4mm입니다. 이게 축척입니다. A3가 어때요? 420이 297이죠? 얘보다 실물이 어때요? 더 크죠? 그러니까 A3에다 그릴 때 작게 그려야죠? 축척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도면 많이 그리면 축척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 이게 몇 분의 몇인지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전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감이라는 게 생기긴 해요. 아, 이거 대략 뭐 50분의 1이야. 이거 대략 한 60분의 1이야 라고 감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이에요. 실물에 곱하기 2를 합니다. 이 2라는 건 여백이에요. 여백입니다. 실물의 2배를 해요. 그리고 종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가 근사치 스케일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척도로 바꿉니다.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그 다음 작은 거 버리고 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00mm) 곱하기 2 나누기 420 (8000mm) 곱하기 2 나누기 297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1000mm) 곱하기 2 나누기 420 47이 나오네요. 소수 좀 떼도 돼요.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우리는 53분의 1이라는 거 없어요. 1대 53 없습니다. 다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47이 아니라 40을 쓰면 위험부담이 있겠죠? 47 대신 50으로 가야 됩니다. 53이네요. 50으로 가던가 60으로 가던가. 숫자를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큰가요? 아래쪽 게 더 크죠? 그러면 얘는 버립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53을 기준으로 해서 1대 50으로 도면을 그리던가 1대 60으로 도면을 그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 1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부터 설계자의 재량입니다. 잘 판단을 못하겠다면 여러분들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팀장님, 제가 이거 계산해 봤더니 1대 50 혹은 1대 60이라는 축척이 나왔는데 얼마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팀장님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욕먹어요. 왜냐하면 팀장님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업무의 흐름을 끊는 거죠. 끊고 이거 가르쳐주고 다시 업무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업무가 끊어졌으니까 업무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그래요. 이제 입사를 했던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짜증 나는 거죠.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답안을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이거와 이거가 있는데 어떤 걸 쓰면 될까요? 그러면 야, 이거 쓰면 돼. 이유는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얼마 쓰면 될까요? 3이라는 건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돼요. 왜냐하면 여백을 2배를 줬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건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7이라는 건 무시 못해요. 만약에 57이 나왔다면 1대 60을 써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축척이 있습니다. 아직 쓰지 마세요. 자, 어때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숫자들이 있죠? 네, 얘네들만 씁니다. 얘네들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케일자 보셨나요? 스케일자에 보시면 딱 요거만 있어요. 스케일이 삼각자예요. 6개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8개를 쓴다 그러면 스케일자는 삼각자가 아니고 사각자였을 겁니다. 10개를 다 쓸 거였다면 스케일자는 오각형이었을 거예요. 이 중에 간혹 쓰는 것들이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하는데 간혹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제가 가로친 것들 있죠?
얘네들은 간혹 써요. 혹간가다 써요. 얘네들은 잘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을 때 써요. 자, 차이점. 얘네들을 쓰는 이유. 80 같은 경우는 4의 배수죠. 90은 3의 배수죠. 25는 5의 배수죠. 우리가 암산하기 쉬운 것들을 써요. 120은 6의 배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쓰기 쉬운 것들만 써요. 자, 그러면 5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53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잖아요. 50을 쓰든지 60을 쓰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축적 구하는 것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건 나중에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렉탱으로 돌아가죠. 아직 렉탱이 끝난 게 아니라서. 자, 렉탱에 보시면 챔퍼, 필렛, 아니 엘리베이션, 필렛, 티크니스, 위드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티크니스 안 써요. 엘리베이션 안 씁니다. 렉탱에 보시면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안 써요. 자,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란 뜻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고도가 위로 올라가죠. 네, 그 고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CAD에서도 고도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즉 Z축의 높이를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강의실에 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죠. 그죠? 엘리베이터하고 엘리베이션은 동의어입니다. 엘리베이터, TOR이죠. 기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엘리베이션 명사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은 고도를 바꾸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렉탱에서 엘리베이션을 안 씁니다. 그 다음 여기 티크니스라고 있습니다. 이 티크니스가 뭐냐면 두께란 뜻이에요. 이 두께가 선의 두께를 말하는 게 아니고 Z축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안 써요. 선의 두께는 위드라고 합니다. 선의 두께는 위드예요. 뭐라고 하냐면 폭이라고 합니다. 폭이에요. 폭. 타이어의 폭, 자동차의 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굵은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 위드 값을 바꾸시면 돼요. 자, 위드 값 예를 들어서 20 그러면 굵은 사각형이 나오죠. 위드 값 0 좋은 시 그러면 이렇게 선의 굵기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폴리라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로 다 이어져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선의 굵기,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렉탱이 폴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 필렛과 챔퍼를 쓰게 되면 이제부터는 트림과 익스텐드를 안 쓸지도 몰라요. 저도 필렛 쓰거든요. 챔퍼는 잘 안 써요. 필렛만 주구장창 씁니다. 자, 필렛과 챔퍼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래 필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FILLET 필렛 깎기라고 합니다. 맞나? 네. 챔퍼 따기라고 합니다. 앞에 모자라는 말이 들었죠. 모서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렛은 모서리 깎아내기, 그냥 모서리 깎기. 챔퍼는 모서리 따내기, 이런 뜻입니다.
자, 못깎기랑 못따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쓰는 건데 우리도 많이 써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종종 씁니다. 이런 거예요.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기계 쪽에서는 쇠붙이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나요? 작업자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를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게 모서리를 마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마감 처리하는 방법이 필렛과 챔퍼 두 가지인 거예요.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앞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만져보세요. 모서리가 대부분 다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필렛입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다 라고 해서 못깎기. 챔퍼는 모서리를 떼어낸다 혹은 따낸다. 그래서 못따기라고 합니다. 전 고등학교 때 이 설계 선생님이, 저 공고 나왔거든요. 설계 선생님이 못떼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못떼기인 줄 알았습니다.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쓰셔가지고 못따기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못따기라고 안 하고 못떼기라고 하신 거예요. 모서리 떼어낸다고 해서 못떼기.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못떼기라고 썼어요. 근데 못따기예요. 못따기. 모서리 따내기.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내는 걸 못따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선을 지나가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는 이렇게 못 미치게 그렸습니다. 되나? 네, 이렇게 두 개. 다 지나갔죠? 하나는 지나갔고 하나는 안 미치죠? 자,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과 챔퍼는 여기 있어요. 필렛 챔퍼는 수정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modify라고 하는 항목 안에 여기 필렛과 챔퍼가 있습니다. 자,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먼저 쓸 건데요. 필렛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냅니다. 그러니까 필렛 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자, 보시면 위에 보시면 current setting, 현재 설정값, 트림 모드, 자르기 상태이고 반지름이 얼마로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습니다. 반지름을 항상 바꾸셔야 돼요. 자, 여기 라디어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라디어스가 반지름이란 뜻이죠. 자, 라디어스 누른 다음 반지름을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선 두 개를, 자, 보세요. 두 개를 클릭합니다. 모서리가 동그랗게 깎였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자, 모서리가 어떻게 되나요? 동그랗게 깎였나요? 근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선이 길게 들어가 있죠. 여기는 오히려 선이 모자르죠. 필렛에서 이게 뭐냐면 트림 모드 때문에 그래요. 클릭하면 필렛 반지름 20 클릭, 다시 클릭. 선이 어떻게 돼요? 넘쳐나는 건 잘라주고 모자라는 건 연장시켜주고. 이게 필렛의 특징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반지름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시죠. 트림처럼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반지름 0을 쓰면 트림과 익스텐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림 대신에 필렛을 써요. 트림은 단축키가 TR입니다. 필렛은요, 단축키가 F예요. 두 번 누르고 엔터 치는 게 빠를까요? 한 번 누르고 엔터 치는 게 빠를까요? 한 번 누르고 엔터 치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익스텐드도 별도로 써야 되고, 그래서 필렛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챔퍼.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깎아내는 겁니다.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깎아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선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깎으니까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 이렇게 거리 두 개를 입력해서 하는 방법하고, 거리와 이렇게 각도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디스턴스 방식은 거리 두 개를 입력해야 되고, 앵글 방식은 거리와 각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디스턴스 제가 20 엔터 20 엔터 했습니다.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니까 사선으로 잘라지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선이 모자르지만 연장이 된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챔퍼, 이번에 앵글 방식. 첫 번째는 20이고 두 번째는 45도예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45도, 클릭하고 그 다음에 45도.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라고요? 중심선부터요. X라인 수평선, 아니 수직선 하나, 수평선 하나. 그 다음에 옵셋 35mm. 왼쪽 하단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옵셋 30mm, 옵셋 25mm. 중심선이 이렇게 네 줄이 올라갑니다. 아래부터 35mm, 30mm, 25mm, 5mm씩 줄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이 생기겠군요. 서클, 다이아메타 18, 서클, 다이아메타 30mm. 그 다음에 수직이잖아요. 이럴 땐 쿼드란트 그대로 쓰셔도 돼요. 교차점 그대로 쓰셔도 돼요. 네,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다시 라인, 역시 트림으로 선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선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45mm, 그 다음에 75mm 떨어져 있죠. 옵셋 45mm, 옵셋 75mm. 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바로 여기에 원이 들어가죠. 다이아메타 14, 다이아메타 30.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들어가는군요. 다이아메타 14, 다이아메타 26. 이렇게요. 그 다음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서클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120.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요. 이 원과 이 원이 접하면서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필렛 반지름 5 엔터. 클릭하고 들어가나요? 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쪽이 사라졌죠. 자, 그러면 얘는 서클 TTR을 써야 되네요. 접하고 반지름 5. 그러면 트림으로 지우면 되겠고, 그 다음 선을 수직으로 내립니다. 네, 필요 없는 선들을 조금만 정리해 보자고요. 이렇게 필렛 접하고 필렛 반지름 5 되나요?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트림 필요 없는 부분들 조금 잘라 보자고요. 이렇게 조금 잘랐어요. 아니, 조금만 잘라 봅시다. 이렇게 그냥 한 조각만 잘랐어요. 필렛 반지름 5, 클릭하고 여기 남았네요. 트림으로 지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옵셋 42, 옵셋 15, 옵셋 49, 옵셋 15, 옵셋 45, 옵셋 128.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필렛, 그리고 반지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이렇게 생겼군요. 서클, 반지름 15, 16줬군요. 서클, 반지름 15. 자, 트림으로 필렛, 자, 라인, 아니 120도죠. X라인 앵글 120도. 필렛 어떤가요? 금방 들어가죠. 옵셋 19, 옵셋 45, 옵셋 16, 서클, 반지름 5, 옵셋 5mm, 트림, 필렛, 자,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옵셋 26, 옵셋 22, 서클 7.5. 금방이죠. 칼라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칼라 피커가 뜹니다. 선택 상자가 떠요. 색상 선택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색상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칼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칼라예요. 모어 칼라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보시면 탭이 인덱스 칼라가 있고 트루 칼라가 있고 칼라북이 있습니다. 칼라북 안 쓰고요. 트루 칼라 안 씁니다. 인덱스 칼라만 써요. 인덱스 칼라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인덱스 칼라 색인 색상이라고 부릅니다.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인덱스가 색인이란 뜻이에요. 어려워요. 색인이라는 단어가 목차란 뜻입니다. 색인, 목차란 뜻이에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에 가면 이렇게 책이 되게 많았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보면 색인이라는 게 꼭 있어요. 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면 목차예요. 근데 왜 목차라고 안 하고 색인이라고 썼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자더라고요. 목차란 뜻이에요. 그냥 순서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갈 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죠. 맞나요? 컴퓨터는 이진수입니다. 사람은요, 10진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가죠. 그죠? 이게 10진수예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로 이루어진 숫자를 사람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10진수라고 해요. 근데 컴퓨터는요, 2진수입니다. 0과 1만 존재합니다. 처음엔 0, 1, 그 다음에 10, 11 이렇게 해요. 2진수로 써요. 0과 1만 존재합니다. 이 컴퓨터가 하나의 색상을 최대한대로 자르고 잘라서 계산할 수 있는 최대치가 2의 8승입니다. 이진수
8승까지 계산할 수 있답니다. 이걸 10진수로 풀어보면 256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256 칼라 혹은 8비트 칼라 이렇게 부릅니다. 256 색상 혹은 8비트 색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합니다. 2에 24승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지. 2에 16승.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에 24승. 그 다음에 2에 32승. 이렇게 가요. 16승은 대략 6만 4천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16비트 칼라라고 해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는 6만 4천 개고 얘는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비트 칼라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트루 칼라라고 합니다. 얘는 24비트에 8비트를 더한 겁니다. 이 8비트가 투명도예요. 여러분들 간혹 인터넷을 다니다 보면 8비트 칼라를 투명도가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비트 칼라에 해당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GIF 파일이 있을 거예요. 보셨을 겁니다. GIF 파일들이 사진 파일들 중에 GIF 파일이 8비트 칼라예요. 얘는 색상을 256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장이 안 돼요. 16비트 칼라 같은 경우는 JPG, JPEG, JPEG이라고 있고요. JPEG이라고 있고 쓸 때는 JPG라고 써요. JPG 파일이 바로 16비트 칼라입니다. 얘가 PC통신 때문에 나왔어요. 8비트하고 16비트가 PC통신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쓰잖아요. 그 이전에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썼단 말이죠. 그때 통신 속도가 엄청 느렸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답답한 시절이었어요. 1메가짜리 파일 봤는데 20분씩 걸렸습니다. 지금 1메가짜리 파일 다운로드 딱 하면 그냥 훅 다운되죠? 옛날에는 20분씩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통신을 쓰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회사들이 이제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미지의 퀄리티는 그대로 두면서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줄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만든 게 바로 JPG 파일입니다. 얘는 최대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혹은 카메라, 그러니까 DSLR 카메라를 보면 저장 포맷을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JPG 항목이 있어요. 이유가 바로 얘가 64,000개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용량을 제일 가볍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트루 칼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PNG 파일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TIFF 파일, TIFF라고 쓰고 TIFF 파일과 그 다음에 타가 TGA 타가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가 24비트 포맷입니다.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어요. 이 중에 32비트 칼라가 PNG 파일과 TGA 파일이 32비트 포맷이 됩니다. TIFF 파일은 24비트 포맷이에요. DSLR 보시면 TGA로 저장할 건지 JPG로 저장할 건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한번 켜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
2개인가 3개씩은 꼭 나옵니다. 하나는 24비트, 하나는 16비트, 이렇게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 배우셨죠? 그리고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배우셨죠?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자, 기억나는 색깔 아무거나 한번 불러보시죠. 어떤 색상들이 있었나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빨간색 기억나시죠? 빨간색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도 있었고요.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색이 있었냐면 노란색도 있었고요. 사이안색도 있고요. 마젠타도 있습니다. 사이안하고 마젠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빛의 삼원색은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첫머리 글자만 딴 거예요. RGB 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모든 건 다 RGB 컬러입니다. 모니터에서 색상을 바라보는 거 다 RGB 컬러예요. 자, 모니터는 전부 다 RGB 컬러를 써요. 레드가 2의 8승,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레드가 2의 8승입니다. 최대한대로 쪼갤 수 있는 게 2의 8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린이 2의 8승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가 2의 8승입니다. 이렇게 3개의 색상을 조합하니까 2의 24승이 나오더라. 더 이상 색상을 조합할 수 없죠?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된 색상.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트루 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으로 색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색의 삼원색은 노란색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빨파노라고 배웠을 거예요. 사실은 빨파노가 아니고 빨간색이 아니고 마젠타입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선홍이라고 합니다. 선홍색.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조금 더 밝은 색인 거죠. 사이안은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색상이 사이안 색상입니다. 초등학생 애들한테 선홍, 파랑, 노랑이야 라고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칼라 프린터 혹은 칼라 잉크젯 보셨나요? 그거 뜯으면 카트리지 혹은 그 내용이 잉크가 나오죠. 그 잉크가 칼라 같은 경우, 즉 칼라 프린터 같은 경우는 4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들어 있어요. 노란색, 사이안색, 그 다음 마젠타색, 이렇게 3개하고 하나 더 들어 있는 게 뭐냐면 검정색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빛의 삼원색은 검정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요. 근데 색의 삼원색은 100% 검정색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CMYK 컬러라고 합니다. CMYK, RGB 이렇게 얘기합니다. RGB 컬러 그러면 빛의 삼원색이란 뜻이고요. CMY 그러면 색의 삼원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K가 블랙을 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반드시 CMYK로 바꾸셔야 됩니다. CMYK로 작업하셔야 돼요. 왜요? 잉크가 CMYK거든요. 그래서 CMYK로 바꾸셔야 돼요. 블루가 B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블랙이 B를 못 가져간 겁니다.
K를 쓴 거예요. 그래서 CMYK 칼라, 그 다음 RGB 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프랑스에 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살고 있죠.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 휴라는 사람이 미술학교 교수님이기도 했고 미술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빨간색 랜턴, 그러니까 빨간색 빛과 레드 빛과 그린 빛을, 그린 랜턴을 두 개를 딱 더했습니다. 어떤 색이 나왔을까요?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린 랜턴과 블루 랜턴을 딱 조합하면 어떤 색상이 나올까요? 사이안색이 나옵니다. 블루 랜턴하고 레드 랜턴하고 색을 조합하면 색이 섞이겠죠? 무슨 색이 나와요? 마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색을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색상을 정리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휴값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상 환이라고 부릅니다. 환은 원이에요. 그러니까 레드가 0도, 그린 60도, 아니 옐로우 60도, 그린 120도, 사이안 180도, 블루 240도, 얘 300도 이렇게 각도로 만들었답니다. 이게 휴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볼까요? 보세요. 여기 휴값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로 돌아갑니다.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드에서 시작해서 레드로 끝나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보세요. 트루 컬러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각도예요.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60도, 자, 60도 노란색 나오나요? 120도 초록색 맞나요? 네, 이거 각도예요. 원래 휴값은 원래 각도입니다. 색상환이란 뜻이에요. 자, 보시면 이 색상 체계 자체가 휴값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요만큼의 색상, 자, 확대해 볼까요?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이 색상들, 여기를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얘가 1번 색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그 다음 7번이 화이트. 배경이 검정색이면 화이트, 배경이 하얀색이면 블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7개의 색상이 스탠다드 컬러예요. 스탠다드 컬러를 쓰고 나머지 색상을 쓰시면 돼요. 자, 8번, 9번, 10번이 누구냐면 여기에요. 얘가 10번입니다. 11번은 누구냐면 얘예요. 12번, 13번. 즉 위에는 짝수, 아래는 홀수, 위아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숫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오냐면 일로 옵니다. 얘가 255번입니다. 255, 이게 아마 50, 51, 52, 53, 54, 55번 이렇게 끝나게 돼요. 숫자가.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256 컬러라고. 왜 256이 아니고 255가 됐을까요? 그건 굉장히 단순해요. 0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0부터 시작하면 255, 1부터 시작하면 256. 이해가 안 된다고요? 생각해 보시죠. 1번부터 해야 10번이 나옵니다. 0번부터 하면 9번이 나와요. 여러분들 손가락 있잖아요. 헤아려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0번부터 하니까 255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0번 색은 누구냐면 이 두 개, 바이레이어와 바이블럭이 0번 색입니다.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 컬러라고 부릅니다. 논리적인 색상. 기본값은 바이레이어입니다. 기본값은 여기 있는 바이레이어가 기본값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라는 말은 뭐뭐뭐에 의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레이어에 의한 색. 즉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레이어를 공부할 거예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따라 쓰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레이어라는 것에서 색상도 부여하고 선 종류도 부여하고 선 굵기도 다 줄 겁니다. 우린 도면은 전부 다 레이어로 관리해요. 이거 컬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컬러만 공부하면 돼요. 자, 노란색 선택했어요. 오케이. 선 그려볼까요? 노란색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여기서 지정해도 돼요. 제가 그린 지정했습니다. 그린색으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내가 마젠타 선택했습니다. 마젠타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이렇게 색상을 주었습니다. 색상을 바꿔야죠. 이제 색상을 바꾸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쓰는 방법. 일단 선택합니다. 일단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파란색 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손잡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립 상태로 만든 다음에 색상을 바꾸시면 돼요. 바뀌었나요? 네. 그 다음에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하고요. 색상 바꾸신 다음 ESC 키. 그러면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이 이거예요.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있는 매치 프로퍼틱스. 자, 여기다 적어놨어요. 매치 프로퍼틱스. 단축키는 MA입니다. MA예요. 매치란 얘기는 일치시키다 란 뜻입니다. 프로퍼틱스는 속성이란 뜻이에요. 속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치시킨다고요. 매치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캐드가 물어봐요. 소스를 선택해 주세요. 소스를 누릅니다. 소스를 딱 누르면 데스티네이션 오브젝트를 선택하세요 라고 뜹니다.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란 뜻입니다. 지금 선택한 얘의 속성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큼 다요. 다 바뀌었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색상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중심선의 경우 빨간색을 씁니다. 기계하고 건축하고 좀 나눠져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건축 같은 경우 외형선 혹은 단면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감선은 이렇게 씁니다.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죠? 조금 사용하는 방법 달라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색이 지닌 명도를 활용합니다. 명도가 높으면 굵은 선, 명도가 낮으면 가는 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선 색이 지닌 순서예요. 1번 색, 2번 색, 3번 색 이렇게요. 물론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가겠죠.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기계 쪽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고 건축 쪽에서는 글자가 사이안, 그 다음에 해칭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건축에서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써요. 똑같이 글자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건 이제 제가 정해놓은 건 시험을 위주로 적어놓은 거예요. 아까 전산능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하늘색, 그 다음 빨간색, 노란색 4개를 위주로 쓰고, 건축 쪽에서는 이렇게 써요. 건축 쪽에서는 조금 더 색을 다양하게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실무 들어가면 실제로 도면 그리다 보면 조금 색을 다양하게 쓰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1, 2, 3번 색상이에요. 이 1, 2, 3번 색상이 뚜렷하게 차이 나요. 특히 1, 2번 색상. 누구는 은선이 노란색이고 외형선이 그린이고, 누구는 외형선이 노란색이 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두 개 다 신기하게 중심선은 다 빨강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심선을 뭘로 쓰시면 돼요? 빨강색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제도 또 한번 볼까요? 빨간색을 색상을 맞추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64mm, 옵셋 72mm. 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80mm, 그 다음 X라인 앵글 51도. 트림으로 가운데 지우고, 자, X라인 앵글 100도. 다시 트림으로 아래쪽 지우고, 그 다음 색상을 노란색으로 맞춰볼까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 서클 반지름 46.4, 서클 반지름 10.4,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20. 자, 그 다음 옵셋 20,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요. 트림 자르기죠. 네. 필요 없는 선들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네요. 다시 옵셋 10.4mm,
그 다음 똑같이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똑같이 일치시키고 다시 트림,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여긴 없는 선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반지름 32예요. 필렛 반지름 32. 다시 필렛 반지름 32. 모양 나왔죠. 그 다음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이 7.2인 원을 1개, 2개, 다시 16인 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네,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원이 돌아가겠죠. 자, 이 원을 옵셋 하시면 되는데, 선은 옵셋 할 때 뭐가 바뀌어요? 거리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원은요, 반지름이 바뀌는 거예요. 옵셋 7.2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 가운데를 또 잘라내시면 돼요. 옵셋 16mm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 이런 거죠. 옵셋 5mm 트림 지우고 옵셋 5mm 트림 옵셋 5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네, 옵셋 5mm 이렇게 5mm씩 주면 되겠네요.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옵셋 5mm 트림으로 지우고 그럼 선 정리까지 끝났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자,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 큰 원의 탄젠트까지. 탄젠트 여기까지. 이렇게요. 보시면 얘의 탄젠트가 아니고 여기의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자, 여지껏 그렸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색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사물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죠. 네.